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추천 및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낙찰 받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도하고 나올 것이냐 출구 전략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입니다. 이번 달 26년 2월 26일 날 대구 경산 강의장에서 그 경매학원에서 그쪽으로 와서도 같이 추천 물건을 좀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26일 날은 대구 경산 강의장에서 추천 물건 강의를 무료 공개 강의를 하고 3월 달서부터는 이 경산 강의장에서도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 수강생들이 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면은 못하는 거고 있으면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특수경매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법규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 법이 누구 편이죠? 법이 누구 편이에요? 공의의 편이다. 맞습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 편이다. 법은 누구 편이에요? 법은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법이 있어도 그런 법을 사용할 줄 모르면은 정당한 권리는 보호해 주질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을 다 알아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수강을 하셔도 되고 못 오시는 분은 제가 동영상 밴드에 초청을 해드리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두 분 등록하신 분들도 제가 동영상 밴드에 초청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집에서 못 오실 때는 동영상으로도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녹화를 하면 제가 내일 편집을 해갖고 올리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는 하루 늦게 볼 수 있게끔 됩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 물건을 준비하다가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인데 정부에서는 부동산은 투자를 하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반 부동산 말고 주택인 경우에는 전부 다 투기다. 그 다음에 중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내용, 어떻게 적용한다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길래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교재 앞에다 넣어놓고 본문은 맨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그 내용 전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이라고 지정을 해갖고 조정지역에 들어가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인 경우에 지금 중과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냐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구역으로 지금 스스로 지정을 했고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이주택자는 원래는 기본세율이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까지 내는 게 맞는데 조정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을 때는 이주택자는 20%가 가중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를 가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주택이 아닌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 되고 조정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으로서 조정구역 안에 들어간 것만 지금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서 여기 보면은 그 25개 구에 있는 조정구역으로 진행된 거하고 경기도에 12개 지역이 조정구역으로 특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부동산 규제 지역 해고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주택이 해지되고 조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고 공장, 창고, 근린시설 이런 거는 관계가 없고 대출 받는 것도 관계가 없고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도 않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거는 이 조정구역 안에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가능한 한 낙찰을 받아도 취하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맞고 일단은 내 이름으로 넘겨오게끔 돼서 집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팔아도 중과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놓은 곳이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 주택을 사도 시등록세를 낮춰주고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구역은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가중이 되고 양도소득세 가중이 되고 대출을 안 해주지만 반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는 취등록세도 낮게 낮춰주고 대출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시 지도도 나오고 또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은 제일 먼저 보실 것이 조정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냐 아니면은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냐부터 먼저 보시고 결정하시라는 얘기. 이게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인천 지원 2024 565539 강제 경매입니다. 강화군 내가면 홍총리에 813번지에 있는 것이고 대지가 96.62제곱미터로 약 2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 감소 지역이 인천의 강화군 감소 지역으로 들어갔죠. 여기는 감소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이 기본으로 있고 주택이 47.6제곱미터로 허가가 돼 있고 2012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항공사진에는 멸실되었으나 추후 건축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5년 주택이면 상당히 오래된 거죠. 우리가 이런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걸 건축법에서는 개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것은 개축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건축물 과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935년도에도 건축법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법은 이거 시가지. 조선시가 지정 일제시대니 사실 보면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건축법을 바꾸지 않아갖고 일제시대에 있던 걸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그 당시에 집을 지었다는 건 가옥대장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이 가옥대장을 건축물 관리장 다 바꿔가지고 지금 35년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면 1935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건축법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허가를 받고 진 집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러면 새로 짓다고 했을 때는 먼저만큼 새로 질 수 있으면 그건 뭐예요? 먼저만큼 풀고 새로 지면 그걸 보고 개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이 현재의 건축법에 맞지 않죠. 그런 걸 보고 개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한 20여 년 전에는 뭐 처음부터 지었던 걸 그대로 새로 짓게끔 하는 걸 개축이었는데 그 후에 법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개축을 해도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렇지만 개축 말고 재축이라는 것입니다. 재축. 재축은 법에 맞지 않아도 옛날 짓는 것만 그대로 짓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개축은 내가 허물어서 새로 짓는 거고 재축은 나는 허물고 싶지 않았는데 부진했다든지 수행가 났다든지 해서 허물어졌을 때는 옛날에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옛날 법에 맞았던 걸 그만큼 새로 질 수 있는 것이 재축이고 개축은
헌재법규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고 새로 건축물 관장을 멸시하지 않고 허물고 새로 질 때는 개축이라는 거를 허가를 받는 거다. 완전히 허물 때 신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개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먼저 있던 걸 허물고 새로 진 겁니다. 근데 먼저 허물고 새로 질때 멸시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예전에 있던 면적만큼을 다시 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지가 2021년도 증여받은 것으로 먼저 번에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땅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얼마였었죠? 5,500만 원인데 지금 2,700만 원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날짜는 언제죠? 보면은 2월 20일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감정 가격이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건물은 매각 제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은 3,800만 원에 시작을 한 겁니다. 하락을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번 유찰이 됐지만은 49%까지 하락이 된 거예요. 건물을 제외고 토지가 감정 가격이 5,500만 원짜리의 것이 지금 얼마까지 하락했다고요? 2,700만 원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고 권리 분석으로 보면 땅은 내 개가 됐는데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땅을 내 이름으로 사놓고 내 이름으로 샀을 때 그 땅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건물이 여기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허물 수도 없고 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걸 낙찰받으면 해결해야 될 일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뢰를 달라 해갖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값어치를 올리는 일이 그겁니다. 즉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아도 되고 건물을 내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팔지 않는다면 내가 못 사는 거고 가격을 내 땅을 싸게 사겠다면 나 팔지도 못하는 거면 그러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티게끔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료 청구만 하고 법정시한권이 있다 보니까 탈거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 지료는 지금 제가 요새 사회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약 3%에서 3.4% 년 3%에서 4%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감정이 지금 얼마가 돼 있죠? 여기요? 5,500만 원이 돼 있죠. 그럼 5,500만 원의 감정가를 우리가 낙찰을 얼마 받았는데 2억 7천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00만 원을 3천만 원 주고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5,500만 원어치의 지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했으면서 한 5천만 원의 지료를 받으면서 지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법정지상권 있는 이런 건물을 수십 채를 낙찰을 받아갖고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이게 추천해서 낙찰 받은 적이 있었는데 승가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지료를 주면서 버티는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걸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가지고 월세를 주면서 버티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한 20여 년 동안에 봤을 때 한 번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골에서 누구를 보증을 서줬다가 이 시골 땅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데 거기를 가면 다른 데 가면 도저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땅이 워낙에 가격이 싸니까 한 달에 한 10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 내가 차라리 그거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한 몇 년 동안 그것만 받고 된 적이 있어요.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매도 물건 안내 이렇게 보시면 본토지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이 미상의 제시의 건물이었는데 건축물 관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미상의 건물이라고 그랬냐면은 원래 있던 건축물 관리장이 있던 소문을 챙겨줬으니까 미상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미상의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공부와의 차이. 로드비에 의하면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 나지 상태로 인한,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은 집이 건물이 있었는데 없어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족조, 아스팔트, 싱글, 그 판넬조 판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 매각 제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은 상당히 좀 작습니다. 126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30평 정도밖에, 30평이 채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작은데,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그렇게 작은 땅도 아니지만은, 강화도에 있는 땅치고는 땅이 작죠. 용도 지역이 뭐죠? 여기 보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강화도에 여기 어디죠? 바닷가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죠? 32미터죠, 직선거리.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치는 여기 보면 말못해 송문도가 있고 여기 강화군청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청에서 송문도 쪽에 바닷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집은 이렇게 새로 진 집이에요. 이렇게 진 겁니다. 이게 한 11대여섯 평쯤 되는 요 집이, 제가 보면 이건 지금 로드 위로 온 겁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봐서 바닷가가 직선거리 37m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앞에서 바다가 바로 보이는 건데 얼마면 투자하면 된다고요? 3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인구 소멸 지역이야. 취등록세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사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가지고 건물을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수강생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놀러 가자고요. 이런 징의를 써도 상관없고 매년 쓰다가 나중에 정 필요할 때 그때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게 한 3천여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도 가볍고 바닷가에 있는 것도 좋고 집이 너무 그렇게 크지도 않고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만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이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진효소송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47.6하고 이 누구가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19년생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돌아가셨다고 봐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 돌아가신 분이 나오게끔 되면 그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상속을 찾아갖고 상속자를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 소송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주인들하고 합작을 해서 건물을 내가 사든지 아니 내 땅을 키든지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보면 그 건물 주인이 내가 보면 사겠다고 할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당하는 것이 우리가 소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법원에서 조정을 해요. 그리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거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사겠다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땅 주인한테 물어봐요. 팔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가격만 맞으면 팔겠습니다. 그럼 건물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사시겠습니까? 가격만 맞으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땅 주인이 많이 받으면 좋고 건물 주인은 싸게 사는 것이 좋지만은 가격은 공정해야 되니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망해요.
이렇게 해서 조정했을 때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할 때 그 부인하고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나오면 남자는 좋다 이 얘기하는데 부인은 툭 치면서 그래. 그래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적은 조정에서 있었지만은 감정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비싸서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조금 깎아달라고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깎아줘서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반대로 건물 주인이 나는 살 마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건물을 나한테다가 건물을 팔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아무리 좋은 집도 500만 원 이상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대가 들어갔어도 500만 원 이상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작은 건물인 경우에는 법정 자금이 없는 이런 건물인 경우에는 거의 100만 원 주겠다고 했을 때 좀 더 달라고 해서 200만 원 주고 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권리 분석을 보면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보면 고 누구가 있다가 여기 보면 고 누구한테 증여했죠? 증여했습니다. 보면 소유권 이전해갖고 여기 보면 그 KB 국민카드가 보면 채권자가 있고 그 OK 저축은행이 또 이 문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하가 안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KB 국민카드가 따로 신청했고 OK저축은행은 따로 신청하다 보니까 채무자가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거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적지 않는가 이렇게 낮게 봅니다. 다른 승부사항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770만 원에서 878만 원이다 보니까 얼뜻 보면 취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한데 여기 보면 하나 더 있거든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취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를 해달라고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몇백만 원 받고 그냥 취하 동의서를 두 장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점유자는 보게끔 되면은 볼게요.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 얘기는 권입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등기부등본도 권리분석에 아무 문제도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분석에 의해서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걸 풀어나가는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세컨드 홈 지원 확대, 예타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그 내용을 아까 제가 그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힘 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혜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대 지원이 대상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한다 이런 뜻이고 여기 보시면 세대 지원하는 것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를 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이거를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강화도는 아까 뭐로 나왔죠?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한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전체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야? 인천에는 강화군하고 옹진군 두 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성남 지원 2025-312 강제 경매입니다. 성남시 선동 미사 강변 32평 아파트 2분의 1 지분 부부 김동철과 박은실이 프루지오 2차 102동 1301호입니다. 임차인 없으며 1순위 근저당 설건 없고 부부로 예상되는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인데 강제 경매로 청구 금액이 1,700만 원입니다. 실정도 없고
이 아파트가 지금 2분의 1 지분이 지금 가격이 얼마죠? 6억 7,500이죠. 그러면 12억짜리 아파트죠. 얼른 보면은 그 12억짜리 아파트가 설정도 없는데 강제 경매로 해갖고 지금 얼마를 청구했죠? 1,700만 원 청구했죠. 제가 보기에 이 1,700만 원 때문에 이 설정도 없는 이 집을 날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98% 이상 취하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이 뭐,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 제가 항상 투자하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지? 금액을 찌르지 말라. 찌르지 말라. 근데 잔금을 안 내는 거는 그럼 잔금 낼 일이 없잖아. 그럼 취하를 동의서를 받으려면은 내가 잔금 낼 일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6억짜리를 7억 썼다고 가정합시다. 순자가 6억, 7억짜리 감정했는데 7억 썼어. 그렇지? 내가 낙찰을 받으면 7억을 내야 되죠. 예, 취하되면 안 내도 되죠. 이러한 원칙을 잘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시가를 정확하게 알고 현시가와 가깝게 해도 현실가보다 워낙에 높게끔 하면 어차피 팔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높게 산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시간쉽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현실가를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최저가를 생각하고 입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제 말을 듣지 말고 뜻을 잘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분 경매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추천 물건 강의라고 제가 지분 경매를 시작했을 때 먼저 있으신 분들이 몇 명 들어가서 이 교수가 추천한 거 해갖고 돈 좀 벌어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등록을 했고 추천하니까 지분은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았는데 그게 이제 지분이었거든요. 근데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공자 우선 매수한 사람이 현금을 안 갖고 왔어. 그래갖고 공자 우선 못하고 왔는데 자기 혼자 단독 공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공찰이니까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해갖고 내가 낙찰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설명했더니 빨리 말아요. 이렇게 하더니 자꾸 만나보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와 하고 만들다가 근데 내가 친구가 있는데 말을 듣고 돈 번다는 거 무조건 들어가고 지분으로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 혼자 단독 공찰을 쓰니까 이건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 당시에 십몇 년 전에 지분을 강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무조건 단독이었댔어요. 채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십몇 년 전에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돈 벌었던 사례가 참 많은데 지금은 이제 지분 경매도 이제 거의 일반화가 돼가지고 너도나도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지분이라고보다는 취하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미사 강변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북쪽으로 강이 보이는 미사 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건 취하될 거라고 봅니다. 건축물 관리장에도 보면은 두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강제 경매로 1,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분석에도 보면 2분의 1 지분으로 돼 있고 설정이 된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점유자도 그 위에는 점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도 등기부등본 아무 문제가 없고 대항력에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에서 이달 26일 날 27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추천 물건을 무료 공개 강의를 합니다. 여기는 경산에 있는 센 부동산이라는 것을
학원을 만들었는데 이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서울에서 저 추천물건 강의를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상당히 좀 아셔가지고 한 서너 개를 제가 추천한 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몇 배를 가르쳐 줬더니 수익을 좀 올리시더라고. 올리시더니 저한테다가 하루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수강생들을 모을 테니까 이 대구 쪽에 오셔서 좀 강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한번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나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몇 명 모은다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연락이 왔는데 봤더니 학원을 만들었어. 학원을 만들었다니까. 사실 한 7, 8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황경진 경매학원 원장님 아세요? 그 황경진 경매원장님하고 제가 이 청원에서 이 추천 물건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황경진 원장님은 일반 경매 강의를 했고 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황경진 원장한테 배우신 분들이 그다음에 저한테로 왔습니다. 그때 1년에 우리가 180만 원씩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건물 매각 제외나 지분은 아무도 살 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가지고 10명, 90명이 넘는 추천권 강의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100몇십 명까지 막 들어와갖고 내가 황영진 원장님한테 그만 좀 받으라고. 이게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럴 정도까지 많이 받았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게끔 되면 대부분이 뭐냐면 황경진 경매원장님한테 다 일반 경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등록해서 특수 경매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경진 원장님 경매 강의도 수강생이 많이 오고 이 사람들이 또 옮겨서 나한테 오다 보니까 많아지고 거기는 3개월에 40명씩 뽑았는데 나는 1년씩을 강의하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끝나신 분들이 한 40명이 끝나면 나한테 오다 보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 100명 넘어가면 이거 부담이 너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물어보고 다 못하니까 그걸 더 이제 조금 좀 줄여서 좀 뽑고 조금 좀 자제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용산에서 또 새로 이렇게 강의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대구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그 경매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거기 강의장을 낸 것이 한 달? 한 달 정도? 한 두 달? 내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냈고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한 달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10명 정도가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 경산 이쪽에서는 경매 학원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잘 온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제가 공개 강의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26일이야? 그럼 내가 이거 잘못 쓴 거네. 여기 그 문의가 010-2364-2983으로 여기에 이제 그 강의장을 운영하시는 분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서 예약을 한번 시도록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2024-5577 임의경매입니다. 이것은 공장인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745-9, 745-12는 도로 지분입니다. 공장 용지가 약 645평, 도로 지분이 4.99평, 공장이 149.74평 이렇게 돼 있고 공장 자체는 작은데 바깥에다가 전부 다 파이프로 만들어서 천막을 쳐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법인이 2010년 사연승인을 받았고 1순위, 2순위가 부산은행으로서 17억 3천만 원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3순위 농업의 가압류가 얼마로 됐냐면 2억 7천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이 지금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청구한 청구 금액이
지금 16억 원입니다. 최저가가 지금 얼마로 했죠? 9억 4,800만 원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여기 보면 19억이었었죠. 19억인데 지금 9억 4,8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15억에 누군지 낙찰을 받았었죠.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해서 13억까지 하락해서 지금 9억 4,8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잔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입찰 보증금을 20%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땅 감정 가격이 얼마죠? 땅 감정 가격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억 4,800짜리를 10억 주고 낙찰 받는다 그래도 땅만, 건물은 빼놓고 땅만 가져도 한 5억 원은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MP로 사자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청구 금액이 얼마였었죠? 청구 금액이? 네, 보십시오. 청구 금액이 16억이죠. 그럼 16억을 받을 돈이 있는 거를 우리가 MPL로 사는데 얼마에 사느냐 이거예요. 지금 최저가격이 얼마죠? 9억 4,800. 전가격이 얼마죠? 13억 5,400만 원이다. 즉, 이 16억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최대로 주는 건 먼저 가격 13억 5천을 주고 사는 거고 최저로 산다 그러면 9억 4,8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최저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대부분이 이거를 내가 13억 주고 사도 돈이 된다 그러면 전 가격을 신청해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13억과 9억 4,800의 중간 가격을 예지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MPL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여기 MPL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이걸 얼마에 쓸 거다 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한테다가 내가 현장을 가서 다 봤더니 이거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만 사도 내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13억 정도에 쓰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아는 그 MPL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13억까지 한번 출하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MPL 회사에서 출하하면은 13억에 살 수도 있고 14억에 살 수도 있고 12억에 살 수도 있다고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돈이 되겠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그 MPL 회사한테 이걸 사십시오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MPL 회사가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 MPL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하는 건데 간단한 겁니다. 돈을 받을 게 지금 얼마죠? 16억이죠. 그럼 16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6억을 얼마를 주고 샀다고 가정해? 12억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16억짜리를 12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6억 주고 산 거죠. 그럼 어차피 12억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금액 16억에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가서 그거하고 상해 변제하든지 내고서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용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6억을 주고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낙찰을 받았으면 내 돈을 다 내야 돼, 대출 받아야 돼. 대출 받죠. 그러면 낙찰 대금이 얼마죠? 16억이죠. 그럼 내가 법인을 가지고 정상적인 법인 갖고 낙찰 받았으면 낙찰 대금의 예를 들어서 70%를 대출해 준다 그러면 16억에 70%면 얼마죠? 얼마? 12억. 그럼 내가 이거 12억 주고 샀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거 산 거 아니에요. 이게 MPL이에요. 그 다음에 3년 운영하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판사만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주고 샀죠? 16억 주고 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억 주고 사도 16억 주고 샀으니까 16억 5천 주고 샀으면 5천만 원만 남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투자에서 꽃은 MPL 투자예요. MPL 투자인데 이 MPL 투자는
부동산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일 처음에 이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건데 그게 김영삼 정부에서 IMF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은행들이 다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 돈을 메꿀 때까지는 은행이 파산하게 됐었기 때문에 실적분을 그냥 싸게 팔 수 있는 법을 유동화법을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만들어서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한참 IMF 때 한 10년, 4, 5년 정도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채권보다 부동산이 더 올라가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 MPL 투자가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부동산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MPL 투자가 다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MPL 투자할 물건을 지금 계속 고르고 있거든요. 그 지금 MPL 투자 물건 고르는 것이 공장하고 농지하고 고르는 겁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께서 권리 분석만 잘하고 결과를 잘해서 내가 저거를 낙찰을 12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을 이제 얼마를 받아 12억을 16억에 낙찰 받아서 대출 12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떤 식으로 낼 수 있고 월세가 얼마가 들어오게끔 되면 내가 10년 동안은 어떤 식으로 그 이자를 내는 것을 버틸 수 있다. 이 계획만 딱 하고 나면 저한테다가 말씀하시면은 제가 엠페리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트라이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트라이가 되면은 그 당시에 만나서 계약을 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NPL로 내가 NPL 투자하겠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면 돈이 되게끔만 현황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월세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만 조사를 하게끔 되면 내가 얼마에 이걸 낙찰 받았을 때는 돈이 되겠구나 이것만 조사를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싶으면은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홍보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인지 전액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MPL로 사는 그 물건의 그 가격은 전액 가격과 현재 가격의 중간이 정해지는데 전 가격 준다면 무조건 팝니다. 제가 전 가격 준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예전에 MPL 못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전 가격만을 주고 사도 돈이 되겠는가를 시작하게끔 되고 전 가격보다는 얼마나 좀 싸야 되겠다 그러면서 싸게 중간 가격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전 가격까지는 우리가 끊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 가격을 끊어도 돈이 좀 되겠다 싶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 다시 MPL 투자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것도 한 2, 3년, 3, 4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때 잠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항공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게?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이거 보면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원래 이렇게 천막을 치면은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장에서는 이렇게 좀 야적장의 물건이 젖지 않기 위해서 이런 천막을 치는 거를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 안 올리는 수도 있고 성격이 까다로운 담당자는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올리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천막을 전부 다 쳤는데도 공장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은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현장만 조사를 하시고 실질적인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월세를 줬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가격을 결정을 해서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천막 부분이고 여기 뭐야? 공장 건물이 요만큼이고 여기 나머지는 천막 부분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공장용지로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공장으로 돼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이 다 공장으로 돼 있는 곳인 경우에는 그 월세가 좀 얼마에 나간다는 게 많이 그래서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또 공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몰려 있는 게 때문에 거기는 월세 얼마입니까? 몇 평이고 얼마입니까? 어떻게 나갑니다. 금방 물어보면 금방 가서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화성은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인구가 늘어나가고 있는 곳이 화성인데 이 화성이 공장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거죠. 공장에 다니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있고 요게 좀 보면 전부 다 천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뒤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옆에는 천막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본 공장,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 철골조로 되어 있는 공장 내부고 바깥에 천막을 쌓아놓은 거에 있는 그런 선임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이렇게 바깥에 천막을 쓰면 여기 위반 건축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냥 뭐로 됐죠?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6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진 공장입니다.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했죠. 1순위, 2순위 전부 다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번 소멸 기준이 16억이고 청구 금액이 얼마죠? 16억인데 제가 보면 이거는 지금 한 1년 전에 청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몇 천만 원 늘었을 겁니다. 한 16억 한 2, 3천으로 이렇게 이자가 돼서 늘어났을 겁니다. 점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지금 7천만 원에 있는 걸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월세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물건 보니까 점유기간이 34년까지 되는 게 어떻게 처리해요? 뭐? 방금 예. 점유기간이 34년까지 24년 3월 내일부터 3월 점유기간? 임차인? 네. 그거는 임대차 보험은 2년 하고 보장을 하고 낙찰을 받았어도 뭐 얼마 기간 이렇게 전면이 있는데 공장은 주택임대차보험처럼 공장임대차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물권법이고 세입자는 채권법이에요. 그런 거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대항력이 없었다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지원 2025 7213일의 강제경매입니다. 이건 MPL로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포천시 소읍 초가 8리 159-1 공장용지 302.5평이고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도 3동으로 있고 제조업소 및 숙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3개가 있고 그 앞에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기숙사로 해서 숙소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기 안에 주택같이 쓰고 있어도 그것이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1순위가 포천 새마을 금고에서 3억 2천 5천에 있고 2순위가 2,4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약 1순위, 2순위 합쳐서 3억 5천 정도의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말고 강제 경매가 왔습니다. 얼마로? 4,100만 원에. 여기 보면 총 3억 4,900만 원이 설정이죠. 근데 이 감정 가격이 얼마죠? 10억이죠. 10억인데 지금 5억까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공장은 채무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PL로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원하면 청구 금액도 작고 대출 금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해준 데서 손해볼 염려가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까 아파트 지분처럼 취하될 확률이 한 60, 70% 넘습니다.
감정 가격이 10억짜리가 지금 5억 7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저번 여기에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들은 강제경매로 들어왔을 때에 돈을 갚으면은 특이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누가 낙찰을 받으면 그때 가서 갚아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버티시는 것 같아요. 빚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낙찰을 받아서 취하동에서 1,500 내놔. 뭐라고? 1,500 달라고? 낙찰 받지 않으면 취하동에서 안 해줍니다. 하게끔 되면은 이게 10억짜리를 5억 얼마에 낙찰을 받게끔 하고 설정인 데서 한 3억 5천 있는 거 이 사람 한 3억 얼마 가져가고 여기 뭐 한 5천 원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 2억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나가고 이 공장 다 뺏기는 건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달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파트만 취하동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 취하동에서 필요한 거 내가 처음 봅니다. 설정이 그러니까 3억 5천, 3억 9천밖에 안 돼 있고 감정가가 10억짜리인데 자 보시면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집이 주택이 별도로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에는 이거 뭐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변이 뭐 이렇게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용도 지역이 여기도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지계. 땅은 공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체인지 옆에서 또 가깝더라고 위치돼. 이런 공장이 있고 앞에 이렇게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숙소에서 거주하는 건데 이 숙소가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공장의 숙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 내부가 아주 이게 기계가 정밀한 기계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정밀한 기계가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아주 세공을 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아주 건실한 돈 채무도 많지 않은 건실한 기업이에요. 앞에 이게 보면 주택이죠 완전히 이렇게 사실상 주택이죠. 건축물 관리장에 뭐로 돼 있죠? 유관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앞에다가 여기는 까다로운 사람이 단다고 해서 꼭 앞에 이쪽 공장하고 이쪽 공장하고 연결시키는 뭐 지붕 같은 걸 씌워놨더니 또 그거 갖고 위반 건축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의 원래 이 공장에서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거나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치는 것도 그 공장의 관리법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을 하지 않는 그 특혜하는 법이 있어요 보면 공장에서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딱 맞춰서 하게끔 되면 집을 공장을 짓게끔 되면 그 야작장의 물건이 젖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기 위한 것을 천막을 친다든가 뭐 지붕을 씌워도 담당자들이 안 하는데 여기는 또 그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위반 건축물로 만들어 놨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권리 분석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가 있죠? 호천 새마을 근거에 3억 2,100이 있고 2,400이 있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얼마가 청구했죠? 4,100만 원 청구했죠. 위에 있는 그 호천 새마을 근거에서는 같이 경매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호천 새마을 근거에다가 밀리는 이자 없이 그대로 다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경매로 날린다면 호천 새마을 근거에다가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포천 새마을 근거에서도 같이 경매가 강제 경매, 임의 경매가 같이 들어올 텐데 이미 경매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포천 새마을 근거에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 4,100만 원을 갚으면서 취하될 확률이 높다. 우리 가장 좋은 게 등기부등본 이자를 안 하고 도장 하나 찍어주고 1,000만 원씩 받는 건 그러면 된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라요. 그거 1,0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소주 한 잔 사요? 그래 그런 거 하자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잔금 내지도 않기 때문에 아까 최저가격이 얼마였었죠?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5천만 원 한 이게 낙찰 받고 있으면은 아예 한 보름 열흘 정도 있으면은 취하동에서 찍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거 한 1,000만 원 받고 취하동에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한
그런 정도 있으면 이 경매 사건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조금 찾아가십시오 하고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조금 5천만 원 넣어놨다가 찾으면서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거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장 조사했을 때 보면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똑같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고 인수되는 권리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종실의 추천 물건 수강 변경 안내. 지금 저기 우리 등록하실 때 얼마 내셨죠? 저금액이 1년 1년에 120만 원 했죠? 이제서부터는 3개월에, 4개월에 50만 원 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내신 분은. 그리고 우리 수강하셨던 분이 연장을 시키겠다는데 그때부터는 4개월에 40만 원씩. 그러니까 120만 원 1년 동안 한 번에 받던 거를 이제는 4개월씩, 3번에 40만 원씩 나눠서 내시라 이런 뜻입니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언제든지 나눠서 내실 수 있는 게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냥 1년 동안에 한꺼번에 110만 원 내는 건 좀 많지 않느냐. 실제로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왜냐면은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120만 원 내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 받고 뒤 마무리하느라고 안 오시는 분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록하신 분은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낙찰을 받아갖고 마무리하고 있거든. 안 온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치를 냈죠? 120만 원짜리.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얘기죠. 4개월 안에 낙찰 받았을 때는 40만 원만 내면 되고 그 새끼들은 낙찰을 못 받았을 때는 다시 4개월 해갖고 낙찰 받으면 이제 그 해결할 때까지 그만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추천 물건 밴드에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어떠신 분들은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뭐라고? 자기가 부자 나라 이렇게 닉네임인데 자기는 부자 나라니까 알지만 나는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분이 입학한 날짜가 들어온 날짜가 언젠가를 보고 무조건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제가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을 더 내고 연장한 건데 누군지 연장한 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복수를 해낼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그 명단에서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며칠 때 연락이 교수님 나 갑자기 내 이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 그럼 당신 누구 했습니다. 왜 내가 부자 나라 누구 했습니다. 정식 이름을 좀 집어넣어 다시.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추천 물건이 들어올 때 자기가 돈 낸 이름으로 명의가 들어오면 내가 누구구나 어떻게 되구나 하고 알고 문자도 보내고 뭐 하는데 닉네임으로 들어오게끔 되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고 뭐 해도 모르는 게 거기에 들어온 거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문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해요. 거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닉네임으로 가입을 해버리게끔 되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닉네임으로 하지 말고 정식 이름으로 해주시면 제가 연락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